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이에크의 생애와 그리고 몬펠레른 소사이티 MPS 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간의 1차 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에 들어서자 유럽 경제가 서서히 쇠락하는 기미를 보이게 됐습니다. 30대 중반에 원숙한 미제스 박사는 이때 머지않아 닥칠 유럽 경제의 폭망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미제스는 1906년 비엔나 대학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1914년 18년 4년 기간에 오스트리아의 포병부대 장교로 전방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때 하이에크도 비엔나 대학을 졸업하고 신임 장교로 포병부대에 배속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미제스는 18년 아래이자 대학 후배인 하이에크를 평생 아들처럼 친구처럼 아꼈습니다. 하이에크는 비엔나 대학에서 1921년 법학 박사 그리고 1923년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1년간 미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NBER 연구기관과 어마어마한 통계 자료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미국 가서 크게 인상받은 기관이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로 불리우는 NBER은 1920년에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기관입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정책 결정에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오스트리아에 돌아온 하이에크는 미제스에게 오스트리아도 통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충분히 있어야 정부가 바른 정책을 쓸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 연역적 연구 방법을 사용해온 미제스는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청년 미제스 시대에 유럽, 특히 영국과 오스트리아에는 1929년부터 32년 세계 공황을 연구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컴퓨터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제스는 통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미국 여행에서 돌아와서 미제스 선배가 만든 개인 세미나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지만 1918년 전쟁이 끝난 후 황폐화된 오스트리아 경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당시 패전국이었던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유럽 경제 전체가 기울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유럽의 부자들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9년 미국의 뉴욕 월가의 주식시장이 먼저 무너지면서 유럽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1929년부터 32년 경제공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어서 작은 오스트리아 단일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전국인 독일도 전쟁 보상금을 내면서 월 300% 이상의 초인플레를 겪었습니다. 경제 공황이 끝난 직후에 1933년 독일 의회가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독일 권력이 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결국 독일과 이탈리아가 중심이 돼서 고대 로마 시대의 국가와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윤택한 가정에서 태어나 최고 인류 비엔나 대학에서 정치경제학 박사까지 받았으며 최고수의 경제학자가 된 미제스가 스위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제스에게 생겼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독일과 함께 패전국이 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해체되면서 쪼그라든 오스트리아의 경제 상황은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1922년 국제연맹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국가 파산을 겨우 막았습니다마는 결국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유럽과 심지어 미국까지 포함된 세계 경제가 대공황을 맞았습니다. 이때부터 미제스의 생활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1867년에서 1918년 약 50년 기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경제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대의 오스트리아 학자
경제학자로서 한계 효용 이론을 처음으로 개발한 카롤 맹거 교수와 금융 거시경제 이론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오이겐 벤바베르크 교수 두 사람은 세계가 인정해주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선구자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최고 경제학자는 다년코 루드비히 본 미제스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시대를 잘못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그는 37세의 원숙한 경제학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1918년 오스트리아는 이미 나라가 쪼개지고 정치와 경제가 폭망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유럽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 보니 근본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패전국의 전쟁 보상금 지급과 중앙은행의 통화량 폭증으로 패전국과 승전국 구별 없이 전 세계가 1929년부터 32년 기간 경제 대공황을 맞을 것을 이미 예측했습니다. 모교 비엔나 대학에서 경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미제스는 비엔나 대학의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비엔나 대학에서 미제스에게 무급의 파타임 강사직을 주었습니다.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좀 참으면서 정규 교수 채용 시기를 기다렸는데 그때도 정규 교수직은 얻지 못하고 이름 없는 다른 사람에게 그 교수직이 돌아갔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직장은 정부가 관여하는 비엔나 상공회의소의 자문역을 맡았지만은 매우 적은 급여였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바뀌자 미제스는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1932년 세계 경제공황이 이제 가라앉고 각국 정부는 근본이 제도를 회복시키지 않고 통화만 대량으로 살포하다 보니까 경기는 조금 활발하여 생산이 조금 증가하는 듯 했으나 각국은 높은 인플레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경제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한때 세계를 지배한 고대 로마 황제 시대에 인정받던 민족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무력을 앞세워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나치즘과 파시즘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일당 독재에 의한 극단적인 전체주의, 국수주의를 취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반공을 내세우면서 타 국가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국가가 함락되면 백성이 모두 노예가 되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당 독재를 밀고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인 1935년 이탈리아가 이미 에티오피아를 침공해서 전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에는 에티오피아를 식민지로 만들어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 범주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937년부터 중화민국과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세 나라가 파시즘으로 동맹국이 되어서 세계를 무력으로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국가들은 그대로 앉아서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결정된 2차 대전 기간은 1939년 9월 1일에서 1945년 9월 2일까지 6년 1일입니다. 미제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곧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1938년 57세 때 스위스 제네바로 이주하게 됩니다. 경제학을 여러모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미제스는 벌써 무언가 문제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여배우 출신 마르지트와 결혼하게 됩니다.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0년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 뉴욕 대학의 방문 교수의 직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2년까지 그의 월급은 자유주의 단체인 윌리엄 폴커 펀드가 지급했습니다. 그가 1973년 사망하기까지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사업가 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과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저서 노예의 길에 관한 것인데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해서 세계가 알아주는 책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하이에크가 비엔나 대학에서 1921년에 법학 박사 그리고 1923년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1923년과 24년 기간에 뉴욕 대학의 제레미아 쟁스 교수의 연구
조교로 일하면서 미국 경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운영에 관한 거시경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일찍부터 하이에크는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를 벌써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부터 1932년 기간의 세계 대공황이 끝나갈 무렵인 1931년 하이에크는 영국의 LSE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선도적인 경제이론가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6년 기간의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1년 전인 1938년 미제스는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하이에크는 자신을 가장 아껴주던 조언자 미제스가 떠난 후에 마음이 매우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부터 하이에크는 더 큰 학자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하이에크는 1940년과 43년 사이에 그의 불후의 명작 노예의 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루틀리지 출판사가 1944년 영국에서 출간했습니다. 그때는 전쟁 중이라서 용지 배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그 책을 구할 수 없는 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44년 9월 미국 시카고 대학이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영국에서보다 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에 리더즈 다이제스트 출판사가 요약본을 발표함으로써 그 책은 학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잠재 고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책은 고전적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책은 문장이 수려한 대문어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새롭고 필요한 전문 지식이라서 수많은 학자가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참혹한 광경을 보고 또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차기 황제가 될 페르디난트 대공을 세르비아의 사주를 받은 보스니아 민족주의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사라예보의 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인을 부추겨서 세르비아 주민들에 대해 폭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계속되면서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독일이 러시아와 싸우면서도 독일의 세르비아 지원을 예상하고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러시아는 프랑스를 침공하는 동안 오스트리아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밀리면서 독일과 함께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1914년부터 18년 4년 기간의 1차 세계대전은 4년간 죽음과 파멸의 대참사였습니다.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독일을 포함한 동맹국 측은 군인 실종자 360만 명을 제외하고 440만 명의 사망자와 840만 명의 부상자를 합쳐서 128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한편 대영 제국과 프랑스,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연합국 측은 군인 실종자 약 400만 명을 제외하고 군인 사망자 550만 명과 군인 부상자 약 1300만 해서 총 185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양쪽 진영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공격 앞으로 함으로써 엄청난 인류 살상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참극을 앞으로 막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합국이 주도적으로 협력해서 국제연맹을 설립했습니다. 원래 회원국은 초기에는 중립국까지 포함해서 총 42개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무를 성실히 지킨다는 확약과 군비 축소에 관하여 국제연맹이 결정한 준칙을 지킨다는 수락한다는 전제하에 총회의 3분의 2를 동의를 얻어서 회원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20년에 가입한 회원국은 6개국, 또 1921년에는 3개국이 늘어서 34년에는 63개국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병합된 나라, 제명된 소련 등 1939년 말에는 45개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1939년 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탈퇴한 사실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걱정했던 바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한 1939년 9월 1일에 시작해서 1940년 9월 2일까지 6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연합국 군인은 1,600만 명 이상, 민간인은 4,500만 명을 합해서 총 6,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무력이 강한 독일과 동맹국들도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군인 사망이 800만 이상이고 민간인 사망은 400만 이상으로서 총 1,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파리 목숨처럼 죽어나갔습니다. 굳이 지성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자유와 평화를 원했습니다. 독일의 나치즘은 이탈리아의 파시즘의 인종주의가 결합된 독일의 민족사회주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부정하는 강력한 국가 독재 체제를 가리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에크가 1944년에 발행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책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하이에크의 몽펠르랭 소사이티 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몽펠르랭 소사이티를 줄여서 MPS라고 부릅니다. 몽펠르랭은 스위스의 유명한 휴양지 이름입니다. MPS는 1947년 4월 8일 하이에크의 리더십으로 조직된 국제적 단체로서 표현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정책과 열린 사회의 정치적 가치를 옹호하는 조직입니다. MPS의 주된 목적은 현재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무수한 기능을 민간 부문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MPS의 초기 구성원은 경제학자뿐 아니라 철학자, 역사가, 재계 지도자, 그리고 유명 지성인이었으며 모두 39명이었습니다. 지금은 6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1947년 MPS가 창설되고 하이에크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이에크는 옛 상관이자 조언자였던 미제스를 제일 먼저 접촉해서 그를 MPS 창립총회에 초청하여 MPS의 창설 회원이 되게 했습니다. 미제스는 당시 뉴욕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여 회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금 조성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는데요. 그래서 1961년까지 MPS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 후부터 회장의 업무가 과중해져서 회장은 2년씩만 하기로 정관을 바꾸었습니다. MPS 회원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8명이 활동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밀튼 프리드만 교수도 1970년에서 72년 기간 2년 동안 MPS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저도 2010년에 정식 MPS 회원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2018년에서 2022년 4년 동안 8명의 운영이사의 한 사람으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MPS 회의는 연차 총회가 있으며 그 사이에 지역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장소는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고 있으며 MPS 회의를 유치하려면 4년간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도 4년 동안 준비해서 2017년 서울에서 연차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하이에크가 후세에 남긴 연구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에크는 1899년에 출생해서 199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책을 저술함으로써 경제학의 지경을 확실하게 넓혔습니다. 그래서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미처 끝내지 못한 연구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회 생산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받침대로 하여 경기 순환 주기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그리고 경기 호황과 경기 침체의 기간은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우회 생산의 이론은 완성하였지만은 경기 순환 이론은 완성하지 못하고 후세의 연구 과제로 남겼던 것입니다. 우선 우회 생산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 생산이란 소비자가 시장에서 매입하는 상품, 특히 기계류 또는 전기 제품은 원재료뿐 아니라 여러 부품이 같이 사용됩니다. 이런 부품들을 생산재 또는 중간재라고 합니다. 사용되는 부품이 많을수록 생산 과정이 길어집니다. 최종 소비재가 생산되기 전까지의 생산과 생산 과정을 우회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산 과정, 즉 원자재 생산 단계에서
속에서 여러 부품, 즉 중간재가 차례대로 투입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델이 삼각형처럼 보인다고 하여 그것을 하이에크 삼각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우회 생산 단계에서 투입되는 기계 부품 등의 중간재 생산을 위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이때 자본주 투자가 성공하면 시장은 경기 호황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실패하면 경기 불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연구할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후세 학자의 몫으로 하이에크 교수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